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ERP 정보관리사 5월에 시행된 인사 2급 이론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BPR이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번 복잡한 조직 및 경영 기능의 효율화, 2번 지속적인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3번 정보 IT 기술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 4번 정보 보호를 위한 닫혀있는 업무 환경의 확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BPR이 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BPR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경영 혁신 운동 또는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로 정의됩니다. 간략히 말해서 뭐 업무 재설계라고도 하는데요. 자, 미국의 마이클 해머라는 박사가 1990년에 이제 MIT에 재직할 당시에 이제 처음 이게 사용한 용어로 이제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이런 기업의 핵심적 성과에서 극적인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기업이 기존에 해오던 업무 방식을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BPR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93년까지 미국 포춘 500대 기업의 한 60%가 이 BPR에 착수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 BPR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 근본적으로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생각하고, 자, 기존에 없었던 혁신적인 업무를 재설계하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성과인 비용, 품질, 그리고 시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BPR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뭐냐? 우선은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 개선인데요. 어떤 거에 대해서요? 원가, 품질, 고객 만족,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이 BPR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업무 방식을, 즉 체질을 크게 개선하는 그런 어떤 용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과 대비해서 BPI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BPR과 중간까지는 똑같아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 업무 절차를 임프로브먼트, 향상한다고 해서 BPI인데요. 자, ERP를 구축하기 전 단계적으로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점증적으로 개선해가는 방법을 BPI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적어놨는데요. BPR은 이 어떤 혁신을 추구하는 속도가 시속 300km라고 한다면 BPI는 시속 70, 좀 더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 BPI고, BPR은 근본적으로, 혁신적으로 새롭게 싹 다 바꿔나가는 것을 BPR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올라가 볼까요? 자, 그럼 1번. BPR이 필요한 이유. 복잡한 조직 및 경영 기능의 효율화. 그렇죠. 너무나 방대해지는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지속적인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그렇죠. 오늘날 불확실성의 시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거시적 환경을 또는 어떤 그 기업의 경영 환경을 바꿔나가는 데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기술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 그렇죠. 이 ERP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이제 BPR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자, 마지막으로 정보 보호를 위한 닫혀있는, 자, 여기가 잘못됐네요. 닫혀있는 게 아니고, 자, 열려있는, 자, 업무 환경이 확보가 가능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2번 보겠습니다.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고객 서비스 개선, 2번 표준화, 단순화, 코드화, 3번 통합 업무 시스템 구축, 4번 사이클 타임 증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선 해설 먼저 보겠습니다. ERP 도입의 선택 기준. 자, 여기 위의 표를 좀 보시면 자사, 우리 회사에 맞는 패키지를 선정해야 된다. 그렇죠. ER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발사에 의해서 많이 시중에 시판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더존의 핵심 ERP 또는 영림원, 또 뭐 해외에서도 많이 개발을 해서 ERP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굉장히 다양한 패키지가 나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기능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 중에 가장 우리 회사에 맞는 패키지를 선정해야 된다. 자, 2번 TFT 태스크포스 팀은 최고의 엘리트 사원으로 구성해라. 자, 태스크포스 팀은 축구로 치면 국가대표 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임시를 모아가지고 이 ERP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기 전에 이걸 먼저 배우고 또 익혀서 회사에 적용해서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을 TFT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유능하고 뭔가 똑부러지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나중에 전 회사, 전사적 차원에서 ERP가 성공적으로 도입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 자, 일선 종업원들이 아무리 ERP가 필요하다라고 외쳐도 경영진의 입장에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ERP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기업이 하고 있는 업무 중심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이 ERP를 도입하고자 할 때 조언할 컨설턴트를 경험 있고 유능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구축 방법론. 이제 우리 라면을 끓일 때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라면 봉지 뒤에 쓰여있는 그 순서대로 하는 게 제일 맛있게 끓여지는 방법이거든요. 똑같아요. ERP도 그냥 중구난방으로 도입하면은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축 방법론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 이거는 이제 고객 맞춤하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 회사의 실정에 맞게 조금씩 변형? 가공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게 너무 최대화하다 보면은 다른 기업과 서로 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기업 입장에서 너무 우리 기업의 입장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자료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고객 맞춤하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전체 회사의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도입했을 때 예상 효과를 보시면 통합 업무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 얘기죠. 자, ERP라는 것 자체가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에서 전사적 자원 관리란 말이에요. 기업 내에 있는 영업, 물류, 생산, 회계, 인사, 마케팅, 재무 등의 다양한 기업 활동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ERP고요. 그 다음에 재고 물류 비용 감소. ERP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MRP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ERP는 재고 물류 비용을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개선, 수익성 개선,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 이거는 이제 BPR과도 연관이 있죠. 그 다음에 생산 계획의 소요 기간 단축. 그 다음에 리드 타임의 감소. 자, 리드 타임이란 단어는 뭐냐면 일반적으로는요, 시작부터 완성까지 걸리는 그 소요 시간을 의미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생산했을 때부터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산 리드 타임이라고 하고요. 뭐 유통 분야에서는 구매한 품목을 발주한 시점에서 실제로 배달될 때까지 걸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주문 리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드 타임,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늘어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결산 작업의 단축. 그렇죠. 이제 모든 그 기업 내 업무가 하나로 묶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할 때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원가 절감, 투명한 경영, 표준화, 단순화, 코드화. 그 다음에 사이클 타임의 단축 나와 있는데, 사이클 타임은 어떤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다시 다음에 올 때까지 이 간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품을 하나 만들어. 그런 다음에 똑같은 제품을 두 번째 또 만들 때까지 그 주기를 우리가 생산 주기라고 하고요. 또는 뭐 어떤 업무적인 측면에서 이 업무가 한번 수행이 돼. 그 다음에 또 같은 업무가 수행될 때까지 걸리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업무 주기라 그래요. 그럼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제품을 납기하는 납기 주기, 뭐 개발 주기, 서비스 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이클 타임이라고 하는데, ERP를 도입하면 이렇게 걸리는 시간 자체를 줄여나갈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최신 정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자, 뭐 요 정도가 도입 예상 효과고요. 자, 그렇다면 이 도입의 예상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뭘까요? 고객 서비스 개선할 수 있죠. 표준화, 단순화, 코드화. 그렇죠. 그 다음에 통합 업무 시스템. 맞습니다. 사이클 타임이 증가가 아니고 감소죠. 사이클 타임이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더라 하는 거.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ERP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원격으로 접속해 ERP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럼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이 뭔지를 좀 봐야 돼요. 여러분들 네이버의 마이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걸 혹시 쓰고 있나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사용을 해봤다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건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에서 클라우드는 구름이잖아요. 둥실둥실 우리가 하늘에 떠가는 구름처럼 얘네들은 이제 가상화된 IT 자원들이야. 그래서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자원들을 서비스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이런 어떤 사용 공간, IT 자원을 원하는 시점에 내가 딱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그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기술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고, 요즘 뭐 기업이든 또는 뭐 소비자든 굉장히 뭐 상용화돼서 많이 사용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단계별로 우리가 아이아스, 파스, 사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IT에서는 기업 관리 영역이 애플리케이션부터 네트워크까지 이게 굉장히 광범위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아스라고 하는 것도 보겠습니다. 자, 얘는 여기서 I는 인프라예요. 인프라. 자, 우리가 인프라라고 하는 건 어떤 기본, 근간이 되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서버 인프라를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하는 걸 아이아스라고 하는데요. 자, 제가 밑에 펜션에서 해먹는 떡볶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 갔습니다. 가족들하고. 자, 펜션에서 우리가 떡볶이를 해 먹어야 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펜션에 있는 뭐 가스레인지라든지 냄비라든지 국자라든지 이런 어떤 가재도구는 쓸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 뭐 떡볶이에 필요한 그런 식재료들은 직접 조달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에 빗대서 보시면은 기업 관리 영역이 자, 요 정도가 있어요. 애플리케이션부터 운영체제까지는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돼. 하지만 이 기본이 되는 거, 네트워크부터 가상화의 영역까지는 서비스로 제공이 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파스 볼게요. 얘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 수 있도록 토대를 준다 그 얘기죠. 자, 여러분들 그 두끼 떡볶이라는 데 혹시 가봤습니까? 거기 가면 이제 직접 우리가 떡볶이 떡 같은 거 다 재료 구비돼 있고, 이제 거기 테이블에다가 우리가 이게 직접 하나씩 골라온 재료들을 넣고 끓여 먹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떡볶이를 직접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나을까 봐요. 그래서 펜션에서 해 먹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두끼 떡볶이에서 먹는 게 우리가 아무래도 뭐 식재료 면에서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사스라고 하는 거 보세요. 이거는 전부 다 서비스로 제공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사업자가 전부 다 소프트웨어를 다 제공을 하고 사용자는 이거를 이제 원격으로 접속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배달로 시켜 먹는 떡볶이 생각하면 돼요. 다 해서 집 앞에 갖다 주고 여러분들은 돈만 내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이아스부터 사스로 갈수록 점점 서비스의 영역이 확대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문제를 다시 보면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야. 그래서 사용자는 접속해서 소프트웨어를 뭐 개발할 필요도 없고 뭐 인프라가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용만 하면 된다 그거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사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 보면 여기 소프트웨어란 단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힌트를 찾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ERP와 CRM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선 ERP는 전사적 자원 관리,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고요. CRM은 이제 고객 관계 관리,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건데요. 각 얘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나 우선 이 자료를 통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ERP라고 하는 게 가운데 있고요. 그 앞에 CRM, 여기 커스터머가 고객이고요. 뒤에 SCM, 여기는 이제 서플라이어, 공급자들, 그리고 또 사업 동반자들, 파트너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고객들과 이 고객 접점을 맺는 영역에는 이제 CRM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앞에 있어요. 자, 고객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 호텔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 프런트에 간다란 말 혹시 들어봤나요? 그래서 CRM은 이 고객과의 그 관계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런 체계라서 우리가 프런트 오피스라 불러요. 프런트 오피스. 자,
ERP는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 처리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야. 사무실 직원들이 직접 프런트에 나와서 응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호텔 같은 데도. 그래서 ERP는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백오피스 시스템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ERP와 SCM이 서로 유기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SCM으로부터 공급에 관련 뭐 원자재를 조달하는 뭐 그런 데이터들을 넘겨받아서 ERP가 이제 또 상호작용하고 어떤 그 자재나 재고를 수요량을 이제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고객 관계 관리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오늘날에는 이제 기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제품 또는 상품, 서비스를 판매할 때 각각 고객들에게 맞춤화된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 관리의 필수적인 요소들, 뭐 여기 나오는 기술 인프라라든지 시스템 기능, 사업 전략 이런 것들을 고객 중심으로 쫙 정리하고 통합해서 고객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이 고객이 단골 고객,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도록 이 기업의 경영 성과를 개선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CRM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SCM이라고 하는 거 좀 볼까요? 자, 얘는 공급망 관리 또는 공급 체인 관리, 뭐 공급 사슬망 관리 다양하게 불리는데요. 이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이어지는 이 공급망을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판매할 때 조달, 제품, 생산 이런 어떤 그 흐름을 이제 공급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관리해서 조달 시간, 재고 비용 이런 것들을 아끼고 고객의 어떤 니즈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SCM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KMS라고 하는 것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K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조직 내 이제 인적 자원들, 그 종업원이라든지 경영자들이라든지 이런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업무 노하우라든지 지식들을 문서화해서 이 업무를 처리할 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레시피를 이제 쫙 모아놓은 거대한 시스템을 우리가 KMS라고 합니다. 자, 문제로 가볼까요? 자, 1번 ERP와 CRM 간의 통합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죠.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ERP 시스템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백오피스 시스템.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고요. CRM은 기업의 고객 대응 활동을 지원하는 프런트 오피스 시스템이다. 맞습니다. 앞쪽에서 고객들과 직접적으로 컨택트하면서 고객에게 어떤 맞춤형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원을 하죠. 자, CRM 시스템은 조직 내에 인적 자원들이 축적하고 있는 개별적인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이다. 자, 요 내용은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본 지식 경영 시스템 KMS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과학적 인사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우선 이 인사 관리 크게 보면 경영학이잖아요. 경영학 또는 인사 관리의 이론적인 발전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일러와 포드가 있는 과업지향적 인사관리에서 출발을 해서요. 인간지향적, 행동과학, 환경적응과 혁신, 리엔지니어링, 구조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 과업지향적 인사관리를 좀 볼게요. 자,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적 관리법 또는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왔어요. 자, 표준 작업량이라는 걸 연구해서 종업원들이 작업자들이 1시간 내에 평균적으로 몇 개를 만들 수 있구나 이 양을 이제 연구를 했고 거기에 이제 작업을 수행할 때 들어가는 동작을 세분화하는 동작 연구 각 동작별로 이제 소요되는 시간들을 계산한 시간 연구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이 주창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 작업량이란 거를 계산을 해서 요거 이상으로 만들면 임금을 더 주고 그것만치 못했다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엔 임금을 깎는 이런 차별 성과급제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해요. 그리고 또한 이 어떤 조직 내에서 보스 또는 직장 이 조직을 굉장히 조직 체계 같은 거를 좀 중시하는 것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동차 회사를 알고 있을 그 포드
4에서 나온 포드의 관리법은 3S. 그래서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 얘네들 영어 앞글자를 따면 3S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 나오던 T형, 알파벳 T같이 생긴 자동차. 이걸 생산할 때 대량 생산 방식을 이제 도입을 했고, 합리성과 능률을 추구하고 기계적인 작업. 이제 컨베이어 벨트 이런 라인을 설치해서 대량 생산을 도모했던 게 포드의 관리법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관리가 너무 다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바로 인간 지향적 인사관리예요. 뭐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데 인간 존중과 인간 지향적 관리를 추구하고요.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슬리스 버거라는 사람과 함께 4차에 걸친 실험을 통해서 공식적인 조직 내에서 사람들끼리 친하게 아름아름 지내는 우리 여러분들도 이게 친한 친구들이 뭐 교실 또는 다른 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비공식 조직이 굉장히 조직을 경영함에 있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인간 지향적 인사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둘을 합쳤어요. 짬짜면이야. 행동과학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과업과 인간 존중을 동시에 추구하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뭐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라고 하죠. 동기부여 이론 그리고 리더십 이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 이익, 결정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경영 참가 제도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이제 이어서 조직 자체를 시스템으로 인식하는 시스템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자체가 너무나 이제 오래되고 방만해지다 보니까 혁신을 통해 새롭게 체질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이제 목소리들이 나왔고, 최근에는 이제 업무 재설계, BPR이었죠. 우리 뭐 낭비 요소 제거, 또 뭐 다운사이징, 구조 조정이죠. 리스트럭처링, TQM, 전사적 품질 관리, 벤치마킹 이런 구조조정의 시대로 넘어왔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과학적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말하는데,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3S 원칙은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 그렇죠. 여기 포드의 관리법에서 3S 중시했고요. 직장을 중시. 그렇죠. 그 다음에 조직 이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 표준화를 통해 작업 분석 및 시간 동작 연구 실시했고요. 자, 종업원의 인간 존중과 인간 지향적 인사관리. 자, 얘는 과업 지향적 또는 과학적 인사관리가 아니고 인간 지향적인 인사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인사관리 기본체계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자, 우선 여기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과정적 인사관리와 기능적 인사관리로 나뉘는데요. 자, 이 과정적 인사관리에는 인사계획, 인사 자체의 기본정책, 방침을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사조직, 우리 회사 기능을 나누고 조직화하는 거. 그 다음에 인사관리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비교평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과정적 인사관리라고 하고요. 기능적 인사관리는 노동력, 근로조건, 인간관계, 노사관계 이런 어떤 그 사람을 이제 케어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사관리의 기본체계의 성격이 다른 하나. 그래서 여기 과정적이냐 기능적이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면은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보시면은 노동력 관리, 고용 및 개발 관리, 얘는 이제 기능적 인사 관리에 해당하겠네요. 자, 인간관계 관리, 얘도 기능적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평가, 자, 얘는 과정적 인사 관리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도 노사관계 관리도 기능적 인사 관리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까요? 직무평가의 유의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직무평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 작업자가 수행하는 직무를 분석하는 그런 결과를 통해 나타난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를 가지고 평가하는 과정을 우리가 직무평가라고 하고요. 이 각각의 직무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곤란도, 위험도 등을 평가해서 각 회사 내에서 수행되는 직무들과 비교했을 때 이 직무가 상대적으로, 이게 절대적인 어려움은 없어요. 사실 사람마다 소질과 적성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이고요. 직무 수행자, 일을 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이 어렵냐, 이 일이 쉽냐, 일 자체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무평가의 목적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어려운 일, 그러니까 중요성, 곤란도, 위험도가 높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고임금을 줄 수 있도록 이 격차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노사간,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이 다, 얘는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그래, 나는 그래 돈 많이 받지,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의욕을 높일 수 있고, 서로 그래도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오해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노사 협력 체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직무평가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당연하죠. 이게 왜 하는 건지. 자, 2번. 직무평가는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 근데 뒤에 뭐라고요? 직무의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 가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잘못됐네요. 자, 3번. 직무평가의 기술적인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그렇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도 곤란한 것도 위험도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 경영층과 조직 구성원들이 협조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어떤 타당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인적 자원의 수요 및 공급 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묻고 있습니다. 자, 인적 자원을 수요, 우리가 얼마나 데리고 일할 건지, 얼마나 모집하고 채용할 건지를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 공급 예측, 이번에 새롭게 뭐 우리 학교라든지 뭐 다른 학교, 이런 학교 뭐 또는 직업 교육기관,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새롭게 어떤 그 공급 시장에 공급되는 인원을 예측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우선 인적 자원을 수리적으로, 그러니까 수치화해서 예측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생산성 비율, 추세 분석, 회귀 분석이 있는데요. 이 생산성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직접적인 노동 인력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만든 제품 개수를 에버리지 평균 잡아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명이 뭐 1000개 만드는구나, 2000개 만드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10,000개 만들어내면은 10명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제품의 생산된 수량을 갖고 결정하는 방법이 생산성 비율이고요. 추세 분석은 우리 회사 직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다양한 변수들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 변수, 뭐 계절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다양한 변수들 중에 하나가, 얘와 수요 간의 관계가 기존에 몇 년 동안 걸친 우리 회사의 직원 수요에 맞물려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봐가지고, 이게 이런 관련이 있으니 앞으로 몇 명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수리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이 추세 분석이고요. 주로 단기적인 인적 자원 수요 예측에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귀 분석 볼게요. 자, 조직의 인적 자원 수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계산해서 조직의 미래 인적 자원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이다. 자, 이 직원들이 새롭게 필요한 데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뭐 조직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갑작스럽게 우리 코로나19 같은 것도 예상을 못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우리 회사에 앞으로 몇 명 필요한지를 예상해 보는 건데, 이것은 이제 과거 데이터가 충분해야 되고 변수와 수요 사이에 어떤 확실한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정량적 또는 수리적 방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판단적인 기법. 쉽게 말하면 얘는 촉이야, 촉. 자, 첫 번째 전문가 예측법 볼게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직관, 판단,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우리 조직에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을 전문가 예측법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왜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 말씀들 하시죠? 어째나 무릎이 시린 걸 보니까 비가 오려나 보다. 그쵸? 이런 어떤 그 해당 분야에서 오래 종사한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촉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는 걸 우리가 전문가 예측법이라고 그러고요.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모으는 방법인데, 어떤 문제의 현안이 있어. 자, 얘를 우리가 이제 해결안을 도출하고 싶어. 새롭게 몇 명 필요한지 수요 예측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디 뭐 회의 테이블에 모은 게 아니고, 뭐 이메일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뭐 편지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이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한번 취합하면 그
중간중간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이걸 또 보내. 또 그럼 그 사람들로부터 의견이 나와. 그걸 또 수합해. 이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최적의 의사결정안을 도출하는 걸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명목직단 기법은 이제 사람들을 한데 모아.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딱 알려주고 각자 이 의견들에 대해서 생각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견 뭐 한 테이블당 4명이 앉아있다고 하면 4개의 의견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쫙 모아가지고 큰 종이에 모아.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해서 새롭게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과정을 명목집단법 또는 명목집단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적자원의 수요 예측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인적자원 공급 예측 방법 볼게요. 얘는 이제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경영 환경들을 둘러싼 외부적인 공급 예측 방법이 있는데, 자, 내부적인 거 먼저 보겠습니다. 기능 목록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 일반 종업원들, 이제 왜 우리가 경영 계층을 이제 하위 관리자, 뭐 중간 관리자, 최고 경영자로 나눴을 때 이제 좀 중간이나 그 아래쪽에 있는 비관리적인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기능을 좀 알아봐가지고 한데 이제 모아놓은 엑셀 파일 같은데 정리해 놓은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 현 실무자들,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능력을 이 정도로 갖고 있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코브 분석이라고 하는 거. 자, 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개별 근로자들, 우리 회사 직원들 A, B, C가 현재 하고 있는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이동 확률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걸 마코브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체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각 부서의 종업원들이 이제 각자 자기 직무를 수행할 텐데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뭐 휴직을 한다든지 퇴사를 한다든지 공석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여기에 누가 이어서 할 수 있는가를 정리해 놓은 걸 대체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적 공급 예측은 내부 인력을 먼저 쫙 살펴보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래요. 밥을 해 먹는다고 했을 때 냉장고를 먼저 찾아서 재료를 살펴본 다음에 없을 경우에 마트에 나가서 사 먹잖아요. 공급 예측도 똑같습니다. 내부 인력을 한번 추정해보고 그 이후에 외부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인력의 규모를 쫙 한번 사이즈를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인구 구조, 경제활동 인구, 실업률, 산업별, 직종별 고용 동향 이런 것들을 정보들을 쫙 모아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델파이 기법은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기법이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이메일이라든지 편지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의견들을 모아나갈 수가 있고요. 자, 회귀분석법은 인적 자원 수요 결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계산한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회귀분석은 과거 자료도 충분해야 돼요. 왜? 이 관계들이 서로 유의미한가 확인하려면 1, 2년 데이터 갖고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 기능 목록. 기능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직자들의 관리자들의 관리 능력을 포함하여 그들의 자세한 정보를 모아놓은 기록이다. 자, 관리자인가요, 여러분? 아까 이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실무자들. 이제 비관리자들을 관리 능력을 이제 파악하는 정보를 우리가 기능 목록이라고 했고요. 자, 그럼 답은 3번이네요. 네, 4번 마코브 분석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한 직급에서 다른 직급으로 이동해 나가는 확률을 기술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구조화 면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면접의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요. 자, 첫 번째 구조화 면접. 얘는 질문이 다 똑같아. 아주 세분화된 질문을 가지고 그 순서에 맞춰서 똑같은 질문을 오는 사람마다 첫 번째 지원자, 두 번째 지원자부터 해서 쭉 똑같은 질문을 해나가는 걸 구조화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이 굉장히 조직적이고요. 이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성장했는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태도, 입사 후 이제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보는 면접 방법이고요. 질문이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 읽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안 받았어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그냥 면접 수행을 가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앉혀놓고 질문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얘와 이제 좀 반대되는 게 비구조화 면접인데, 얘는 이제 면접을 보는 면접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해서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한테 이게 자유롭게 물어보는 걸 비구조화 면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경력이 쌓인 그런 이제 실무자들이 주로 하는 방법이고,
이제 얘네들을 섞어 놓은 게 준구조화 면접이에요. 중요한 질문들, 우리 회사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그런 몇 가지 질문들은 정해 놓겠지만 그 외에 그 면접 담당자가 여기서 현장에서 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게 생겼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런 식으로 좀 섞어서 하는 걸 우리가 준구조화 면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피면접자에 따라 설문 내용을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자, 이거 벌써 잘못됐네요. 선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일한 질문을 동일한 순서로 해나간다고 했어요. 자, 2번. 경험이 적은 면접자도 큰 어려움 없이 수행 가능하죠. 자, 3번. 질문 내용에는 동기, 배경, 지식, 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면접자가 기본적으로 세분화되고 상세한 내용의 질문을 준비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인사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보기, 인사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을 높이고자 개발된 평가 방법으로 근무평가를 위해 자신, 직속 상사, 부하 직원, 동료, 고객 등 외부인까지 평가자에 참여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인사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자,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을 평가하는 걸 우리가 인사평가라고 하는데, 자, 서열법부터 보시면은, 자, 얘는 근무 성적이나 능력에 대해서 서열을 매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중에 너가 좋아하는 거 순위 매겨봐 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절대적인 게 없어요. 나는 빨간색이 뭐 100만큼 좋아, 200만큼 좋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열법은 그냥 단순히 이게 1, 2, 3, 4 이게 순위 매기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쌍대 비교법은 쌍이 이제 둘이란 뜻이잖아요. 구성원들 중에서 2명씩 골라서 계속 비교하는 방법이야. 비교의 빈도는 높으나 서열 정리가 편하죠. 우리 여러분들 요즘 유행하던데 뭐 16강 월드컵 해서 왜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뭐 보니까 뭐 좋아하는 음식 하나 고르기 해서 뭐 32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둘씩 계속 비교해 나가서 올라가는 게 쌍대 비교법이고요. 강제 할당법은 미리 비율을 정해 놓는 거야. 그래서 이 비율에 맞춰서 강제로 이게 할당하는 거죠. 뭐 우리의 성적 같은 거 매길 때 A가 30%, B가 40%, C가 30%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비율을 싹싹 정해 놓는 걸 우리가 강제 할당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절대평가 방법은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는데 평정 척도 고가법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숙련, 노력, 근무 성적 등 이런 어떤 분석이 필요한 요소들을 미리 사전에 선정을 해두고 평가하고자 하는 그 근로자가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이걸 점수화하는 거죠. 각 항목별로. 그래서 수량화된 그 척도에 따라 뭐 10점 뭐 만점에 뭐 15점 만점에 뭐 이런 식으로 그 평가 요소의 척도에 따라 이걸 표시하는 방법이 평정 척도 고가법이고요. 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두거나 계량화가 가능하지만 사실 이 요소를 고르는 것도 어렵고 이 사람이 정말 10점 만점에 10점인지 이런 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어떤 그 사람과의 내 친분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조직 내 관계에도 이제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류를 방지하는 게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법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에 적당한 몇 가지 표준 행동을 미리 문장으로 정해놔. 뭐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할 때 안전모를 썼는가 이런 식으로 정한 다음에 이 근로자가 이 리스트랑 비교해서 몇 가지를 잘 지키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지. 이 문장에 해당하는 거를. 그래서 이 기준표를 통해서 10개 이상은 A, 뭐 8개 이상은 B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기는 방법이고요. 행동 기준을 고르는 게 사실 어렵죠. 그 다음에 점수와 절차가 복잡하다. 그 다음에 강제 선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행동이나 능력을 가장 적합하게 기술한 서술문 2개랑 적합하지 않은 서술문 2개로 구성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항목 고르는 것 자체가 어렵고 이거를 따라서 뭐 적합하지 않은 거, 적합한 거 고르는 이 곡과자의 심리적인 압박감이 좀 큰 게 강제 선택법이고요. 자유기술법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써나가는 거예요. 기술, 적는 거야. 그래서 근로자의 장단점과 성과 및 잠재적인 요인의 향상을 위한 재현, 충고를 사실적으로 적어나가는 방법이고요. 간편하지만 비교가 어렵죠. 사람마다 사실 성격도 다르고 소질도 다르고 뭐 적성도 다르니까.
그 다음에 중요사건 평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자가 일을 효과적으로 또는 비효과적으로 하는 요인에 대해서 중요한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종업원이 잘한 거, 못한 거를 다 적어놨다가 이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갖고 이 일을 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이 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평가를 매기는 게 절대 평가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평가 정보의 출처. 자, 출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나로부터 나왔다 또는 직장 동료로부터 나왔다 이런 식으로 본인, 상사, 팀 구성원, 뭐 고객 이런 여러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빙 둘러 있다고 해서 우리가 360도 다면 평가법이라고 하는데요. 관리자는 성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종합할 수 있고요. 근로자는 자신의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을 높이고자 개발된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죠. 나 자신을 포함해서 상사, 직원, 동료, 고객, 나를 둘러싼 360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마지막에 본 거였죠. 다면 평가법 또는 360도 다면 평가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11번부터는 이어서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